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상권 교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왔는데요. 상권 교재가 조선 시대 전개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학원부터 다른 조선 후기 시대로 좀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 파트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전기고요. 조선 시대가 역사 내용이 제일 많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제일 방대한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역사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역사 사건, 역사 인물, 그리고 뭐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분의 소재들은 다 조선시대 파트에 들어가 있게 됐는데 저희 조선시대는 어떻게 보면 양은 많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이나 익숙한 단어, 익숙한 사건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래도 좀 공부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3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전기 파트고 13강 조선 전기의 정치. 이 강의 내용은 지금 여기 교재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선 전기의 정치 모습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대외 관계 그리고 조선 시대를 반으로 뚝 자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죠. 2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양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입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또 같이 묶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옆쪽에 보면 시험 출제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3개년 출제 비율이 있는데 조선 전기 정치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정치 부분. 여러분 뭐 붕당 정치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조선 전기 정치 파트가 50%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5.4%가 나와서 초반에 나라의 기틀을 좀 잡고 이런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를 완성한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에도 초반에는 이 고려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고 이끌어 나간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좀 펼쳐진 게 있었는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국가 기틀을 마련한 왕들의 업적 그리고 사화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사화라는 사건 때문에 조선 정치를 이루고 있는 여러 집단들이 파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또 헷갈리기도 해서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가 이제 전쟁 관련된 건데 대외 관계죠.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조선의 관계 그리고 2번의 큰 전쟁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가 경제사회 문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 토지제도인데요. 고려시대에서도 토지제도가 좀 중요하게 나왔었죠. 고려시대에 비교했을 때 조선시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고 이 토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선 전기 파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13강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론 파트를 따로 보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3강 조선 전기의 정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건국과 발전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자, 고려시대에서 나라가 바뀝니다. 고려에서 왕조가 바뀌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조가 형성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고려 말기 부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고 일어났더니 조선이 된다 이게 아니겠죠. 중간에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들부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선 조선을 세운 사람은 태조 이성계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태조 이성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는지 그 과정을 물어볼 수 있어요. 태조 이성계는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 사람이고 고려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고려라는 나라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려의 왕족도 아니고 뭐 귀족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무관이었죠. 하지만 후반부에 좀 떠오르는 세력, 신흥 무관 세력의 어떤 좀 떠오르는 빛나는 별 같은 사람이었지만 신분으로 따졌을 때에는 왕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왕조를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국밖에는 없죠. 그리고 그 시대를 또 잘 만나고 주변의 협조자들을 잘 만났어요. 이 사람을 왕제로 판단했었던 주변의 굉장한 조력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정도전이 있겠죠. 자, 건국 과정은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우왕의 명령을 듣고 요동정벌을 가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 명나라가
설령 이북의 땅을 그쪽의 땅을 또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고 우왕과 최영 장군이 이성계에게 요동 정벌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승리할 가능성이 이성계 눈에는 별로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이성계가 뜨뜻미지근하게 갔다가 위화도라는 섬에서 결심을 하는 거죠. 이 우왕의 명령에 불복을 하고 군대를 돌려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개경으로 회군을 합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넘어왔다라고 해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데 명령에 불복종한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반역이나 마찬가지죠. 반역을 결심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요. 최영을 제거하고 정치적 군사적인 실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을 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선이 건국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화도 회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계를 왕으로 떠받들어주는 조력자 세력이 있어요. 신진사대부.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기존의 고려시대에서는 집권 세력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기반이나 정치적인 기반이 아직 약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은 다음에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왕조가 새로 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했던 것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토지제도를 먼저 건드리게 되는데 정도전이란 이름이 여기 드디어 또 나오네요. 정도전과 조준, 혁명파, 우리가 또 급진파라고도 해요. 혁명파 사대부들의 건의로 실시를 해서 경제적인 실권을 요 사람들이, 요 계층이 가져가게 되는 게 바로 과전법입니다. 이 과전법은 새롭게 과에 따라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땅을, 토지를 나누어주는 제도인데 경기도 지역에서 한정을 해서 나눠주기는 했지만 기존의 고려 말기에는 이 친원파 세력이 있었죠. 권문세족으로 대변되는 이 친원파 세력들이 굉장한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땅을 몰수를 해서 신진사대부들에게 나누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고 중앙으로 진출할 준비를 합니다. 그게 과전법이고 그러면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만 확충해주는 어떤 법이었냐? 이거는 아니고요. 일단 대농장을 몰수한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문세족이 축지한 땅들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땅을 뺏겼겠죠. 그거를 국가가 몰수해서 일부만 이 신진사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으로 주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토지 제도를 정비를 해주는 과정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왕조에 대한 거부감이 사람들이 조금 적고 고려라는 나라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거를 건드리면서 해결해주는 새로운 왕조가 나온다. 사람들은 여기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깊었던 토지 제도를 먼저 건드리면서 두 가지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는 거죠. 과전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전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조선을 건국한다라고 나옵니다. 이성계는 왕으로 즉위를 하여서 태조 이성계가 되고요. 그리고 국호를 즉위한 다음에 조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기는 해요. 사실 이성계는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고려라는 이름 그대로 가져갈 거고 그 고려에 실제 원래 있었던 신하들 있죠. 너희들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수도도 옮기지 않을 거고 그냥 내가 이거를 고려 왕조를 계승하겠다라는 걸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일단은 500년 동안 개성이 그 개경이라는 장소가 고려 왕조의 수도 역할을 했었고 기존의 귀족 세력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세력층들이 아주 오랫동안 털을 잡고 내려온 장소에 갑자기 새로운 세력인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다고 하면 인정 안 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이성계는 반역이죠. 쿠데타니까. 그래서 이성계는 웬만하면 고려 왕조의 뿌리를 이어가고 싶어 했지만 좀체 인정을 받기가 좀 힘들었고 아무래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다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호도 바꾸고 수도도 바꾸고 완전히 처음부터 리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수도도 천도 옮기게 되는 거죠. 여기 사대부에 대한 날개 설명이 잠깐 달려 있는데 신진사대부가 두 종류로 좀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급진파, 혁명파라는 말이 나오고 온건파 사대부라는 게 있어요. 신진사대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 등장한 건데 성리학을 학습하면서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는 어떤 새로운 사대부들, 선비들이 딱 생기는데 이들이 성격이 좀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온건하게
지금 고려는 병든 거야. 고려는 병들었으니까 병든 부분을 고치고 도려내면 돼. 고려라는 나라를 어떻게든 고쳐보자. 이게 이제 온건한 층이고, 아니 틀렸어. 얘네는 지금 회생 불가야. 새로운 바디로 교체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혁명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건파의 대표되는 사람이 이제 정몽주가 있겠고요. 결국엔 제거되죠. 결국에 제거되면서 정도전과 조준으로 대표되는 혁명파, 급진파 사대부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여기 차이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조선의 새로운 시작점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은 급진파 사대부, 혁명파 사대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조 이성계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일단 새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작업을 이제 실시를 하죠.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요. 즉위하고 나서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수도를 바꿉니다. 기득권 세력이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이 커갈 수 있는 장소로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거죠. 500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교 국가에서 꼭 필요한 장소들을 처음으로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경복궁, 자기가 머물 경복궁을 짓고요. 경복궁은 사실 좀 나중에 짓습니다. 더 먼저 짓는 거는 종묘하고 사직을 먼저 지어요. 이 예의를 차리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축들이 있어서 종묘와 사직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울타리도 둘러서 이제 수도를 완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도전이 킹메이커 겸 이 수도를 만들고 나라의 청사진을 그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정도전의 역할이 아주 크게 드러나게 되는데, 애초에 우리가 조선을 어떤 법을 가지고 끌고 갈 것인가, 자기가 먼저 법전을 하나 만들어요. 조선 경국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대부분의 것들을 좀 차용을 해서 나중에 조선 최고법전 경국대전이라는 게 또 나오게 되죠.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재상 중심 정치를 좀 주장을 했어요. 백성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할 말 할 줄 알고 그런 왕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재상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왕이 제일 중요해.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왕의 힘이 이렇게 너무 올라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독재로 흐르기가 쉽고, 이 왕조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공부 많이 한 재상들이, 신하들이 같이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분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교를 상당히 비판합니다. 고려 말기 정도가 되면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는 상당히 타락한 불교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돼요. 이 스님들이 정식 스님도 아닌 거죠. 파괴한 사람도 많이 있고, 이 사찰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사찰이 막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떤 사채업 같은 거에도 종사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이 사찰 쪽에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를 안 좋은 측면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종교적인 부분이 너무 부각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불교를 좀 비판을 하죠.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지어요. 이거 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부처님의 잡소리라는 건데,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허걱할 만한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불교의 말을 좀 비판하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을 합니다. 자, 정도전은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국가의 새로운 획을 휙휙 그으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러다가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왕의 계승권자라고 하는 거, 태조 이성계는 즉위했을 당시에 이미 50이 넘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 나이로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왕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자를 책봉을 빨리 해야 되는데, 별 트러블이 없으려면 장자를 책봉해 놓으면 돼요. 장자를 책봉해 놓으면 되고, 이성계한테는 아들이 또 8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순차적으로 위에서 순서대로 넘버링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왕자로 지정했으면 뭐 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성계 자체도 부인 2명이 있었고요. 원래 결혼했던 본부인이 있고, 두 번째 결혼한 좀 뭐라 그러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처 서울 부인이 따로 있었어요. 시골에서 결혼한 부인과 나중에 본인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결혼한 경처라 그럽니다. 서울 부인이 따로 있었는데 아주 사이가 좋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은, 그러니까 조강지처로 일컬어지는 첫 번째 부인이 아들을 5을 낳아주었는데, 이분은 조선이 개국되는 거를 보지 못하고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왕비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 두 번째 부인만 신덕왕후 강씨
나중에 왕비로 최초의 왕비가 되는 사람인데 이 5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부인이 낳은 후 5명의 아들. 여기에서 책봉이 됐으면은 그래도 좀 트러블이 없었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부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어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불만을 품었던 사람은 먼저 첫 번째 부인의 5명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우고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에요. 순서가 너무 뒤기는 하죠.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고 5번째 아들인데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원이 조선을 세우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될 뻔했던 정몽주를 제거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엄청 욕을 많이 먹었다고는 하나 결국에는 누군가는 했었어야 되는 일이고 아버지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본인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해주죠. 본인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굉장히 뭔가 중요한 어떤 자리에 들어갈 거라는 기대감은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서 이방원만이 유일하게 문과 과거 시험에 또 급제한 경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굉장히 이뻐하긴 했었죠. 근데 이것도 내 형들도 아니고 이복 동생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코찔찔이 어린애가 세자 책봉이 되니까 이방원이 굉장한 불만을 품고 세자로 책봉이 됐었던 이복 동생인 이방석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개국공신이었던 이방석을 밀어줬었던 정도전과 남은 같은 이 사대부 계층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싸움에서 이긴 거죠. 이게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리고 이 왕자의 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제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본인의 친형제들까지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으로 태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저는 순서가 아니었지만 두 번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태종으로 3번째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요. 이방원 성격이 보이죠. 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중요시했던 사람이고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요. 이 이방원 때에는 육조직계제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저기 광화문 앞에 가면 그 광화문 광장 양쪽에 옛날에 육조거리라고 있었거든요. 이 육조거리에 중요한 관청들 6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이부, 형부, 호부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조, 형조, 호조 이런 식으로 조를 붙여서 또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육조라고 하는데 실제 나라의 중요한 행정 업무를 하는 6개의 관청이 쭉 있었다는 겁니다. 이 6개의 관청에서 중요한 업무 보고를 중간에 누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한테 바로 보고하는 한 라인이 생깁니다. 이게 육조직계제입니다. 중간에 뭔가 거치지 않아도 돼요. 왕이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 왕권이 세다는 거를 또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제도이기도 하죠. 육조직계제를 하고요. 군사권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개인이 사병을 가진 것이 나중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알아요. 본인도 사병을 잘 활용을 했던 케이스니까. 그래서 뭐 공신이나 왕족들이 개인적으로 병사 가지고 있다? 너네 이거 불법이야. 이거 갖고 있는 즉시 반역이야. 이렇게 바꾸고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중에 폭군이라는 또 오명을 쓰거나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본인의 어떤 능력치를 스스로 믿고 있었고 나만이 이 나라를 초반에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고 실제로 초반 국가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해갑니다. 또 하나는 사간원이라고 하는 이 관청을 독립을 시켜요. 사간원. 그래서 좀 나라를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뭐 공신들 있죠. 이런 사람들 대신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신하들이 왕권에 너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장치를 또 해놓습니다. 플러스로 대신과 왕실의 외척 세력들을 함부로 힘을 가질 수 없게 끊임없이 견제하는 거를 하죠. 여기 사간원 독립의 날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언론 기능을 담당했었던 고려시대 문화부 낭사라는 게 있어요.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서 사간원이라는 관청으로 따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큰 대신들과 왕실의 외척 세력 등이 혹시라도 왕권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따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전에는 조금 더 높은 권한을 갖고 있었던 어떤 직급이 있다고 치면은 요걸 낮춰 놓은 거예요. 새로 이 관청을 따로 만들어 떼가지고
왕 밑에 있는 걸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왕권을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사강원이라고 하는 걸 따로 독립시킨 것 자체가 왕 밑으로 뭘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거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새로운 관청을 만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왜 이렇게 독립을 시켰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경제, 사회, 문화 정책 이제 만드는 게 있겠죠. 새롭게 만드는 게 나옵니다. 양전사업, 토지제도 정비하는 거예요. 토지 제도 문서 만들고 새로 사람들이 누가 누구 땅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고 그래야 세금을 거둘 테니까 토지를 정리하는 양전사업을 하고요.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토지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디에 얼만큼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분증과도 같은 호패라고 하는 거를 16세 이상 남성들에게 다 차고 다니게 하는 호패법을 실시를 하죠. 이건 전부 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서입니다. 세금. 이 세금이 거쳐야 이거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죠.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이 좀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본인의 이미지가 어떨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융화시키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뜻으로 신문고라는 것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요 신문고가 창덕궁에 그 서울에 안국동 그쪽에 궁궐이 있잖아요. 유네스코 궁궐. 창덕궁 안쪽에 신문고가 설치돼 있었다라는 기록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칠수는 없었겠죠. 그 문화정책으로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만드는데 가장 오래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지도입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거를 제작을 합니다.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세계 지도라기에는 너무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세계 지도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고요. 아직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좀 엉망으로 그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국가들의 어떤 대륙의 크기들이 제각각입니다. 이건 지도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인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운데를 엄청 크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봐서 중국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고 이런 걸 중화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중국을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를 두 번째로 크게 그림으로 해서 이걸 소중화주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했었던 방식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게 이 지도의 의미가 되겠고 이제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새로운 나라로 출발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는데 책이나 이런 걸 찍어내야겠죠. 활자를 주조하는 관청도 만듭니다. 주자소를 설치하고요. 새로운 활자, 개미자라고 하는 걸 주조했다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근히 문화정책을 다 깨알같이 실시를 했다라는 게 보여요. 우리가 태종 이방원 하면은 왕자의 남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 가지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정리를 좀 하는 거야.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왕권이 그 아들인 세종 때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무서운 왕의 아들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 위인 중에 한 명이죠. 세종대왕이라는 점 굉장히 놀랍죠. 일단 자기가 기틀을 마련한 나라를 잘 이끌어갈 그 다음 타자를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고요. 원래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을 세자로 앉혀놨다가 얘가 아무래도 좀 왕이 될 어떤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나중에 일탈을 좀 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10년 동안 이 세자로서 교육을 시켰던 양녕을 폐세자하고 공부 잘하고 책 읽는 거 좋아했었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새롭게 세자로 책봉을 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정치나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세종이 나중에 커서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왕을 했을 때 혹시라도 세종에게 뭔가 위해를 가할 만한 어떤 세력 외척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얘를 누른다거나 얘를 뭐 감나라 떡나라 한다거나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사실은 태종 이방원이 먼저 다 죽여주고 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세종을 처음에 세자로 책봉하고 나서 얘는 지금 세자 교육을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22살에 세자가 됐는데 자기 형은 양녕은 10년 동안 이 제왕 수업을 받았는데 충녕은 이걸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얘가 너무 공부만 해. 너무 유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한 거죠.
세자로 책봉한 지 석 달 만에 바로 양위해가지고 즉위를 시킨 다음에 인사권이랑 군사권 같은 건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왕 위의 왕으로서 이 아이를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상왕이 되는 거죠. 상왕으로 물러앉아서 나중에 세종대왕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세력들을 전부 정리를 해주고 다 자리를 잡아주고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세종이 이제 사람이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어필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태종이 뭐 직접 이걸 언급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 따르면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왕이 되는 것만 생각해라. 나쁜 이름은, 악명은 다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까지 아들의 정치의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준 거죠. 아버지가 피로 물들여서 깔아준 어떤 레드카펫을 밟고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희대의 성군이자 군주가 나온 거죠. 명군이 나오게 된 거죠. 세종 때에는 아버지가 다 이미 정리를 해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즉위한 세종이 유교 정치를 진정으로 실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실행을 했지만 세종은 조금 달랐어요. 세종은 신하들의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들으려는 군주의 자세를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가 아니고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를 실시를 해서 모든 것을 그 의정부에 있는 정승들하고 의논을 하게 합니다. 의정부, 지금 현재 광화문 앞쪽에서 한창 발굴하고 있는 곳인데 이 의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삼정승입니다.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 있죠. 요 정승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왕 바로 밑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장관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뭐 잘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건의하기도 하고 잘 회의를 해가지고 왕이랑 협의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신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이걸 뭐 왕권의 약화라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융합적인 자세를 가졌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의 연구기관이었던 집현전이라는 거를 크게 확대하고 개편해서 이게 나중에 여기가 한글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하고 연구하는 걸로 쓰이기도 하죠. 한글을 창제했다고 나오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집현전에서 창제한 게 아니고 집현전 학사들이 나중에 설명서를 쓰는 건 좀 도와줬지만 이 한글 창제 자체는 세종의 발명품이라고 봐야죠. 세종이 본인의 어떤 연구실이라고 해야 되나? 침전과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장소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아들, 딸들이랑 같이 만든 게 훈민정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뭘까? 정말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세금 걷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세금을 정말로 필요한 만큼만 걷는 게 중요하겠구나. 너무 많이 걷거나 해도 안 되겠죠. 그러려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공평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 해마다 수확량이 다른데 그리고 갖고 있는 땅의 크기와 땅의 질이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금 걷는 방식을 나누는데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의 공법이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공법이라고 하는 거 시행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할 건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국민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는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지금처럼 인터넷 링크를 받아가지고 클릭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그 고을마다 그 고을의 그 수령과 밑에 아전들이 가가 호호 찾아다니면서 말로 구두로 물어봐요. 구두로 물어보고 그거 적어가지고 이거 통계를 내서 퍼센테이지를 내가지고 다들 이런 식으로 세금 걷는 거에 찬성한다 해가지고 공법을 시행합니다. 본인이 고심해서 만든 거를 그냥 이거 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걸 원하니?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의 자세와 어떤 마인드가 보이는 부분이죠.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은 뭐냐면 그 해에 풍흉에 따져가지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아주 풍년과 아주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가,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가 이런 거를 9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전분육등법은 뭐냐면 여기 하나 플러스 더해가지고 전분육등법도 있는데 땅이 아주 비옥한 땅, 아주 비옥하지 못한 땅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 땅에 어떤 생장에 필요한 어떤 상태, 영양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이 푸석푸석한 땅과 비옥한 땅의 급수를 또 6등급으로 또 나눴어요. 그 해에
얼마나 흉년인가 풍년인가 해마다 나오는 특징 9단계, 그 땅의 레벨 6단계, 요걸 종합해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세금 내지 않아요. 지금도 부자는 많이 내고 좀 경제적으로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금이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차등 부과를 한 겁니다. 현대에나 할 법한 거를 이때 이미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대외 정책 안 하지 않았어요. 뭐 세종은 군대랑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거를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데 가장 골치 아팠던 거는 저기 북방 위에서 자꾸 내려오는 여진 애들. 이 여진 애들이 자꾸 국경지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해요. 그 여진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윤덕과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우리나라 지도 펼쳐놓으면 한반도 위쪽에 그 토끼라고 치면은 귀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라인에다가 4군 육진이라고 하는 군 부대, 군 시설 관청을 설치를 해서 영토를 확정합니다. 지금의 한반도 지도는 이때 완성이 돼요. 그게 4군 육진이고요. 영역으로 따지면은 압록강이랑 두만강으로 연결되는 북쪽의 경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툭하면 넘어왔었던 일본 해적들, 이 일본 해적들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을 합니다. 이종무를 보내서요. 그리고 삼포, 제포, 연포, 부산포의 삼포를 개항해서 야 니네 여기서만 우리랑 뭐 교류하는 거야? 라고 여기를 한정적으로 열어서 그래도 일본인들이 교류할 수 있게 숨통은 터줍니다. 되게 온화한 왕이죠. 개해약조라는 거를 체결을 해서 어쨌거나 일본이랑 교류를 끊지는 않아요. 불필요한 왜구들만 차단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문화정책 제일 유명하죠. 세종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적들은 전부 거의 다 문화정책입니다. 훈민정음 창제하죠. 한글. 전 세계에서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진 글자는 사실상 한글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훈민정음 창제하고요. 이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 서적들이 간행이 됩니다. 훈민정음을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이거를 말해주는 훈민정음 해례본도 나오고 그리고 용비어 청가 등등 한글로 만든 서적들이 간행이 됩니다. 이 훈민정음을 만든 거는 1443년인데요. 반포는 3년 뒤에 해요. 46년도에 하는데 반발이 심했습니다. 문자라고 하는 거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던 양반 계층의 어떤 그런 게 심했어요. 지식을 독점하려고 하는. 누구나 다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면 신분제도나 본인들의 특권이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반대를 다 무마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한글에 대한 걸 알리기 위해서 3년간의 시간이 좀 필요했고 해례본을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전했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능력 위주의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을 써서 노비 출신이었던 장영실을 등용을 해서 추국이나 앙부일구, 자경루, 혼천이 등등등 과학기구를 제작을 한 게 보입니다. 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세종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 거에 대한 어떤 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법서, 달력 만들고 하는 그런 역법서 이런 거 원래는 다 중국 거만 쓰고 있다가 칠정산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우리에 맞는 시간. 우리나라에 맞는 시간 같은 거 정하려고 했었던 거 칠정산을 편찬을 하고요. 우리 땅에 맞는 농사 기법을 실제로 나이가 많은 농부들한테 체록을 해가지고 농사직설이라는 거 만듭니다. 농사직설. 중국 땅과 우리 땅은 다르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건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성리학에 대한 어떤 논리를 어려운 책자 대신에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익힐 수 있도록 삼강행실도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여기 도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효자란 어떤 것인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왕에게 충성하는 거,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게 뭔지를 그림으로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삼강행실도. 그리고 의학에 관련해서 향약 집성방이라는 거 편찬해서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약재, 우리 치료법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도 합니다. 공통적인 거는 우리 땅에 맞는 거 따로 우리 문화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로 우리 음악을 만들고 싶어하고 우리 악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만드는 음악, 연주하는 음악도 본인이 작곡을 하기도 하고 편경이라고 하는 우리 악기를 박연을 시켜서 만들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주 활발한 본인이 만든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사업에
어떤 꽃이라고 한다면 이걸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책자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업이 될 겁니다. 활자를 주조해서 많은 책들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료로 어떻게 나오느냐? 우선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료가 이제 요거 같아요. 삼봉 정도전이 말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 사료로 나옵니다. 불시자변의 내용인데 정도전을 찾는 키워드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정도전이란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호였던 삼봉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고요. 불시자변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저술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이게 불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김씨, 박씨 할 때 그거예요. 부처님을 어이 불씨 이런 식으로 좀 낮춰가지고 부르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시자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써놨습니다. 부처님의 어떤 말을 반박하는 장면을 하나 잘라왔네요. 삼봉과 불씨라는 이름을 보고 아 이거 정도전의 불시자변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종 같은 경우 태종은 의외로 태종이 좀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데 태종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책들 경제, 문화, 사회 파트의 어떤 시책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자료하고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신문고 설치한 거 나오네요. 자, 문화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대표적인 문화 부분에서의 업적인데 이런 거를 보고 이거 태종이네 라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종을 찾았으면 보통은 이 사람이 시행한 걸로 옳은 것은 업적으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찾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게 아무래도 글자 만든 걸 텐데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라고 하는 특정한 활자를 주조했다. 요거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쉬운데 전혀 처음 본다? 그러면 어색할 수도 있어요. 태종과 세종 때의 공통점은 활자랑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주자소, 개미자 기억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 세종 문제는 생각보다 쉽죠. 우리가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세종의 업적은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데 세종의 군사적인 업적, 사군 육진을 개척한 내용 여기 나오죠. 최윤덕 장군은 사실 다 많이 모릅니다. 김종서 장군은 아는데 사군이 있고 육진이 있어요. 사군이 최윤덕이고 육진이 김종서 장군입니다. 압록강 근처고 사군을 설치했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하게 평가받고 또 우리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훈민정음일 텐데 자, 요 서사시는 조선의 건국 시조들을 찬양하고 왕조의 창업을 합리화한 내용이다. 이 왕이 정인지와 권제 등에게 명해서 훈민정음으로 만들도록 했다. 한글로 편찬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명해가지고 훈민정음으로 편찬하게 만들었던 조선의 건국 시조를 찬양하고 왜 우리가 조선이라는 왕조를 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 합리성을 어필을 한 책입니다. 용비어 천가라는 거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해동의 여선용이 나시여 라고 좀 나오고 있죠. 요 내용을 보고 아 이거 세종이 한글로 창제했었던 한글로 만들었었던 용비어 천가구나 라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조선 전기 정치 추가로 보겠습니다. 그 뒤에 세조 보겠습니다. 세조는 옆에 수양대군이라고 병기돼 있죠. 우리가 태종 이방원을 봤습니다. 이방원도 순서상으로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왕이 되었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 비슷합니다. 수양대군도 왕 순서가 아니었지만 조카를 몰아내고 나중에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왕위를 찬탈하는 인물입니다. 권력을 장악하게 된 방식이 일종의 쿠데타죠.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권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왕이었던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하게 됩니다. 세조로서 즉위하게 되죠.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즉위한 사람들은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토픽이 될 겁니다. 이게 태종 이방원과의 공통점이죠. 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종 이방원과 마찬가지로 육조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고요.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다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고 집현전, 경영 같은 것들은 신하들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이거 폐지합니다. 이거를 폐지하고 자기의 말을 왕권을 좀 우선으로 두고 사실은 이전에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는 복위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를 계기로 집현전 경연을 완전히 폐지하게 됩니다.
이때 단종 복위를 꽤 했다가 들켜서 죽임을 당하는 인물들이 성산문을 필두로 하는 집현전 학사들, 이제 6명이어서 사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집현전과 경연이 폐지되고요. 유향소라는 집단도 폐지가 되는데 세조가 등극을 했을 때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저기 함경도 지역에서도 이시애라는 사람이 지역 차별하는 거 이제 반발한다라고 난을 일으킨 게 있었는데 규모가 조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시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이게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뒀다라는 이유로 그 지역의 유향소라고 하는 것을 폐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초반에 등극을 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진압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다 없애버리거나 멈추는 작업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좀 했고요. 토지제도 건드립니다. 토지제도를 건드리게 되는데 세조 정도 때가 오게 되면 관리한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져요. 우리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어느 순간 되면 당연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이전까지도 고려시대의 거를 계승을 해서 현직 관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전직 관리한테도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뭔가가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겠죠. 그래서 완전히 세조 때에는 그런 거 하지 마. 직전법으로 바꿉니다. 지금 관리인 사람에게만 그 토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주어라. 이렇게 직전법이라고 하는 토지 제도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 세조의 다음으로 등극한 성종이 조선 전기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한 게 많으면 이룰성자를 받았겠어요. 자, 조선 최고법전 경국대전을 반포합니다. 만드는 거는 세조 때 시작했는데 완성을 성종이 하는 거예요. 경국대전을 반포하고요. 조선시대 모든 일들은 여기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반포하고 모든 거를 이거 중심으로 치릅니다. 국가의 통치 규범이 여기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홍문관이 설치되는데요. 집현전, 이전에 집현전을 계승하는 어떤 관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한다라고 나오네요. 경연이 정확히 뭐냐? 왕이 공부하는 집단이에요. 신하들하고 같이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왕도 하루에 3번씩 공부를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왕이 된다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던 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종 때에도 또 다른 토지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앞선 세조 때에 직전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직전법까지는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수조권. 여러분 수조권 뭔지 기억나시나요? 수조권? 소유권이랑 다르다 그랬어요. 그 토지 네 거 하는 그게 아니라 토지는 기본적으로 왕한테 소속이 되어 있어요. 물론 백성이 갖고 있는 땅들이 있긴 하지만 이 토지에서 월급으로 주는 어떤 땅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지역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수조권입니다. 근데 그래도 언젠가는 또 부족해지게 돼 있거든요. 수조권을 직접 떼가지고 나누어 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에 심각성을 성종 때 느끼게 되고 제도에 한 번 더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관수관급제. 국가가 관이 수고하고 관이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국가가 농민에게 직접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세금 거둔 것을 월급에 해당하는 양만큼만 곡식이나 돈으로 신하들한테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나라에서 혹은 우리가 취직했을 때 월급 받을 때 어디서 세금 걷어서 가져가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월급 돈으로 받죠. 화폐로 받죠.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는 것까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걷어들인 어떤 재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월급에 해당하는 봉급에 해당하는 만큼만 직접 관리들에게 월급, 녹봉을 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관수관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수조권을 주고 있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종 때는 경국대전을 비롯해서 많은 제도와 서적의 완성을 보게 되는데 문학 쪽에서 동문선, 지리 쪽에서 동국여지승남 이런 걸 왜 할까요? 나라를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국토가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고 어떤 땅이 있고 누가 살고 있는지 얼만큼 살고 있는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내지 못하는 사람 몇 명인지 알아야겠죠. 그런 걸 싹 정리한 어떤 인문지리 정보책입니다. 요거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음악 쪽에서 악학괴범이라는 게 또 완성이 되고 국조 올해이
우리가 유교 논리에 따라서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커다란 예의 범절 매뉴얼서 국조 올해이가 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책도 편찬이 되죠. 기본적인 서적들이 간행되는 게 이제 성종 시기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치 시스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정부가 있고요. 지금 한창 발굴 중인 의정부가 있어요. 재상들이 있습니다. 재상들이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조선의 최고 권력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이 있습니다. 삼정승이 있고요. 육조는 의정부 밑에 있습니다.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행정기구입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그래서 육조라고 합니다. 광화문 앞쪽에 양쪽으로 육조가 위치를 해 있었고 그래서 그 거리를 육조 거리라고 했었죠. 그 밖에 기타 등등 기구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살펴볼게요. 승정원, 왕의 명령을 받아서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출납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서 집단이죠. 국왕의 비서 기관이고요. 은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왕이 명령하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다 하고요. 승정원 일기라는 기록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역사를 쓰거나 할 때에는 그 왕이 죽고 나서 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그 왕을 관찰했었던 기본적인 기초 자료 플러스 이 승정원 일기를 토대로 조선 왕조 실록을 작성을 하게 돼요. 자, 의금부 있습니다. 의금부는 죄를 다루는 기관인데 반역죄, 강상죄 등등 특별한 죄, 그러니까 왕한테 직속으로 들어가 있는 기구인데 대역죄인을 심판하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이에요. 사극에서 보면 반역 일으킨 사람들 다 잡으면서 의금부로 압송하라 이런 장면 나오죠. 그때 등장하는 거고요. 반역죄는 뭔지 아실 것 같고 강상죄가 뭔지 아시나요? 강상죄? 조선 시대의 특징 같은 건데 이게 원래 뭐냐면 강상, 삼강오상이라는 거의 약칭이에요. 강상이라고 하는 게 삼강오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삼강오륜이라고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심플하게 얘기를 한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거, 하극상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벌을 내리는 겁니다. 강상죄. 가령 뭐 신하가 왕에게 뭔가 안 좋은 걸 하거나 뭐 이건 반역죄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해코지한다거나 그리고 노비가 주인을 해코지한다거나 다치게 하거나 혹은 이 부인이 남편을 해코지하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뭐 이런 거. 요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 말을 듣지 않고 뭔가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위 이런 걸 전부 강상죄로 처벌을 하게 되고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대역죄에 해당하는 걸로 심판을 하게 돼서 대부분 거의 사형이에요. 강상죄로 처벌당한 사람 중에 가장 이름난 사람이 어우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우동, 그러니까 남편을 능멸하고 국가를 능멸했다. 뭐 이런 죄로 강상죄로 처형당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상죄와 반역죄를 다루는 의금부가 있었고요. 국왕의 직속 사법기관이 있었고 사헌부, 대사헌이라고 하는 수장을 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기구입니다. 사헌부. 광화문 광장 새로 연대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광화문 광장 걸어보시다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천장 같은 거 씌워놓고 발굴 장소 노출시켜 놓은 데가 있어요. 사헌부 터를 발굴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노출 발굴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사헌부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종이 분리시켰던 사관원, 대사관이라고 하는 수장이 있고 정책에 대해서 간언하고 간쟁할 수 있는 사람들. 간언이 뭐예요? 왕에게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들 있죠. 간쟁 같은 거 중요한 말,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직책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홍문관이 또 있습니다. 홍문관 보기 전에 사헌부 사관원에 양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헌부와 사관원 두 집단에서 이 양사로 불리면서 여기 사람들 대간이라고 하는데 서경권을 씁니다. 서경권. 사인. 중요한 관리 임명할 때 왕이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 그냥 아무데나 앉히는 거 불가능하겠죠. 이런 걸로 왕권이 이상하게 독재로 흘러가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고 자 밑에 마지막 홍문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장은 대제학이고요. 국왕의 자문기구입니다. 국왕이 뭔가 업무 정치적으로 여기에 조언을 구하는 거 그리고 경연을 주관한대요. 왕의 공부를 케어하는
일종의 왕의 스승과도 같은 집단이니까 이것도 왕권을 견제하고 왕권이 독재로 흘러가는 걸 막는 기능을 같이 하겠죠. 그래서 요 세 집단을 묶어서요. 요 세 집단을 묶어서 삼사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그냥 곡식의 어떤 출납이나 회계를 담당했었던 그 삼사하고는 다릅니다. 언론을 담당하는 청요직, 아주 중요한 직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의 독점,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삼사에 해당하는 게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시에 해당하는 한성부가 있습니다. 한성부가 있고 역사책을 편찬하는 춘추관이 있고요. 여기서 조선 왕조실록 편찬이나 역사책 같은 거 정리하는 작업을 하죠. 성균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여기 이 성균관이 모태가 되죠.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과거 시험의 최고 마지막 단계인 대과 시험을 보려면 이 성균관의 학생이 되어야만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중앙이고요. 지방은 우리가 보통 팔도 하잖아요. 팔도. 전국을 8개 도로 크게 나누고요. 관찰사라는 걸 파견합니다. 우리가 고려시대에 있었던 안찰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냐면 이 관찰사는 상설직이거든요. 상설로 있으면서 관할 군현의 수령이 혹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지 감독하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팔도 아래의 모든 땅에 디테일하게 부, 목, 군, 현으로 나누고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아요. 수령을 파견을 해요. 지방관이죠. 지방관을 파견해서 그 지역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7가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령이 사또입니다. 사또. 사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행정도 하고요. 사법도 하고요. 군사권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엄격하죠? 이거 나중에 분리가 되는 거 고종대로 넘어올 때까지 계속 수령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또. 옆에 사료 보면은 자, 육조직계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육조직계제라고 아예 나오네요. 자, 권력을 장악하고 즉위한 이 왕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자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부활이죠. 먼저 한 사람이 있고 그걸 두 번째로 다시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육조직계제 한 거는 태종 이방원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세조 수양대군이 요걸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연결이 된다는 거 제실시 부분 요 부활이란 단어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계유년이라고 하는 게 또 힌트죠. 계유 정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밑에 성종이죠. 성종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라 이룰 성자를 하고요. 책도 많이 편찬을 합니다. 편찬 사업에 주로 보기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국조 오레이, 경국대전, 그리고 악학괴범 등등등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조선의 중앙정치조직 승정원 자주 나옵니다. 승정원. 그 우리 사극에 보면 도승지를 들라하라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왕의 명령을 적고 반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승지 그리고 은대라고 하는 게 여기에 별칭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이고 이 도승지가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사헌부들은 여기서 말하는 백관은 모든 관리를 지칭을 합니다. 백관을 감시하고 혹은 이상한 행동하면 탄핵도 하고 감찰하고 감시하고 벌 주는 그런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검찰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역할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요. 그 밑에 사관원,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관청이 있었다. 태종 때 따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인데 언론 기능의 일부를 실시했었던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헌부랑 사관원 플러스 홍문관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삼사라고 불렀었죠. 여러분이 홍문관 같은 경우는요. 요거 그 창덕궁에 가시면 홍문관이라는 관청이 있었던 건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옥당이라고 하는 현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여기 홍문관에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승승장구하는 어떤 엘리트 코스를 탄 거예요. 홍문관을 거쳐가지고 주요 요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일단 홍문관을 거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 홍문관의 관리였던 사람 중에 정약용이 있고요. 정약용의 집안은 무려 9대에 걸쳐서 홍문관 관원을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9대 옥당이라고 이 정약용의 집안을 부르기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보고요. 자, 뒤쪽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장면이 또 나오는데
향촌에, 시골에, 지방에 그러면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있었냐 없었냐? 왕이 계속 CCTV 같은 걸로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보여요. 유향소라는 게 있고요. 수령이 지방관이 중앙에서 파견이 되면 수령을 보좌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감시할 사람 필요합니다. 요걸 감시할 수 있는 그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 거. 그게 유향소가 되겠고 여기에 좌수랑 별감이라고 하는 임원을 따로 선출을 해요. 그래서 직급을 주고 내가 지켜보고 있어? 라고 중앙에서 요거를 좀 보는 거죠. 그럼 이 유향소가 혹시라도 뭔가 또 이상한 권력 독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경제소를 둡니다. 이 유향소가 엇나가고 독재나 이상한 거를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유향소를 통제하는 중앙에서 설치한 기구가 있어요. 이 지방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그 고위 관리가 본인 출신의 지역에 경제소를 관장을 합니다. 부산 출신의 누가 와서 경상도의 어디 출신의 누가 와서 중앙에 관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인 부산 그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어떤 유향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경제소를 보호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향소나 경제소는 일일이 시선이 닿지 않는 지방의 행정을 원활히 하고 또 거기서 뭔가가 엇나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능까지 다 부여하고 있는 어떤 통제 기구들이 있다라는 거. 유향소하고 경제소는 얘네를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조선시대의 관리가 되려면 과거 시험 봐야 되죠. 가장 유명한 과거 시험이 있고요. 자, 제일 유명한 건 문과입니다. 국회의원 되는 시험이에요. 문과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1차, 2차, 3차 시험 단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맨 처음 통과하는 거는 우선 속과 통과를 해야 이거 통과한 사람들 대상으로 대과를 봐가지고 뽑습니다. 속과 1차 시험, 그러니까 1차 시험인 속과에 합격을 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돼요. 우리가 전래동화에 많이 나오는 허생원, 김진사는 여기에서 나온 거고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야 국가에서 국비 장학생이나 다름이 없는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과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신에 뽑는 문과가 있고요. 무신을 선발하는 무과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랑 차이점이죠. 고려시대는 초반에 이제 무신들에 대한 어떤 차별 때문에 제대로 된 문과 시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고 잡과가 있습니다. 역과, 의과 등등등 의사 되는 시험, 기술자 되는 시험 이런 것들 기술관을 선발하는 거고요. 주로 중간 계층이 응시합니다. 왜냐면 잡과에 획득해서 얻어지는 직급에 종사하는 게 그 직업들이 거의 다 우리가 중인으로 분류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등등으로 음서제도가 있는데 음서는 낙하산이고요. 고려시대도 있었죠. 근데 고려시대보다는 약해요. 음서로만 관직을 얻으면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도 몰래 타야지 사람들이 모르는데 다 보이게 타는 낙하산이에요. 음서는. 그러니까 음서제도로 뭔가 관직을 얻으면 사람들이 약간 좀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음서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과거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재.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하급 관리들은 어려운 시험을 보거나 이러진 않고요. 간단한 시험으로 뽑는 게 있어요. 그게 취재라는 시험이고 추천제도 있습니다. 천거. 고관의 추천으로 그 사람 내가 보증해. 이렇게 추천제도로 올라가는 천거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거는 자주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요거는 주력은 아니고 뭐니 해도 이 조선시대의 주 관리 등용 제도는 과거제도 중심이었다. 과거제도에 합격하는 게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죠. 뒤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요. 과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양반 자제들의 나이가 5살 정도예요. 근데 평균 급제 나이는 30대 초중반? 거의 20년 정도는 가뿐히 공부를 해야 이게 통과를 할까 말까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0대나 이런 시기에 합격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000원짜리에 계신 분, 율곡이라는 분 계시죠? 이 율곡이가 처음에 이 속과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을 때가 13살이었고요. 이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장원급제라는 걸 하잖아요. 1등을 하면 이 장원급제를 9번 정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9번 장원한 사람이란 뜻으로 구도장원군이라는 별명을 구도장원공이라는 별명을 줬고 그냥 좀 약칭으로 살짝 놀리면서 친한 사람들은 구장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위 천재라고 해야 될까요? 천재과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사제도는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중앙군이 있습니다. 5위로 구성됐고요. 궁궐, 왕이 사는 궁궐과 수도 한성을 방어하는 게 바로 중앙군입니다. 5부류로 나뉘어 있고요. 지방, 영진군 체제가 있습니다. 영이나 진으로 만들어진 데에 진이라고 하는 불리는 데에 소속되어 복무를 하고요. 그게 나중에 진관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역 단위로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관, 영진 이런 글자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체제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잘 운영이 되었어요. 초반에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이제 굴러가는 와중에 사화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중앙에 훈구랑 사림이라는 선비 집단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신진사대부가 있죠.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 혁명파들이 처음에 집권을 합니다. 혁명파들이 개국공신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다가 요 개국공신들이 기존 세력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막 정의롭고 이랬던 사람들도 나이 들고 이거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 혜택을 놓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그런 수준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면서 새롭게 올라오는 세력들하고 또 대립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성세대하고 신진 세력이 또 바뀌는 거죠. 새로운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나이 들고 하면서 또 기성 세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걸 훈구랑 사림이라는 개념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훈구파가 있어요. 조선 세워질 때 공을 세운 혁명파 사대부, 그리고 나중에 세조,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킬 때 공을 세운 정난공신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개국공신이고요. 공신 두 종류인데 쿠데타를 도운 정난공신이 있습니다. 개국공신과 정난공신, 여튼 공신이네요. 공신들이 기존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네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일종의 고인물이죠. 보수 세력입니다. 여기 훈구파가 있고 살인파로 나뉩니다. 조선 건국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건파 사대부인 거죠. 이 꼴은 내가 볼 수가 없다 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던 정의로운 선비 집단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교육과 학문 연구에 힘썼던 신진 사대부, 온건파 사대부의 후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림이라고 하는 뉴 페이스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림은 언제부터 올라오냐면 기존의 훈구파가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웠던 왕이, 그 당시엔 성종이에요. 성종 때부터 강직하고 똑똑한 선비들을, 사림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사림을 중앙에 살살살살 끌어올려가지고 중하게 쓰기 시작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관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사림으로 뽑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이 됐었던 훈구를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이 두 집단은 이때부터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화가 뭐냐면 이러한 선비들이 크게 화를 입어서 파도에 쓸려 나가듯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간 사건을 사화라고 합니다. 크게 4번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 다 연산군 때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사림이었던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이미 이때 사망한 상태예요. 조의제문이라는 거를 썼어요. 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어떤 글을 썼는데 의제라고 하는 초나라 왕을 기려가지고 쓴 어떤 문서인데요. 글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고사에 가까운 건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뭔가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슨 내용이냐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를 은근하게 좀 비난하는 그런 거였어요. 우화처럼 돌려서 비난하는 거였는데 요거를 실록 초안에다가 기록을 했던 거예요.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스승의 글을 쓱 가지고 와서 요거를 사초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스승과 같은 의미였겠죠. 요거를 좀 비난을 하는. 그러면 이 세조의 후손이었던 연산군으로서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사초는 누가 열람을 할 수는 없는 기록인데 누군가가 몰래 이 사초를 열람을 하고 지금 연산군에게 말하는 거죠. 그 조상을 비난하는 글을 역사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 김일손이가. 이렇게 훈구파가 사림 김일손을 비난을 하니까 연산군이 분노합니다. 감히 나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비난해? 이거는 나를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김일손을 처형하고요. 이미 죽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처형을 2번 하는 부관참시까지 하게 됩니다. 다수의 사림들이 여기에 엮여서 줄줄이 소세지처럼 유배를 가게 되죠. 여기서 한번 사림이 싹 깨져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연산군 시기입니다. 몇 년 안 있어서 갑자사화가 일어나는데 연산군에게 쉬쉬쉬 부하고 비밀에 붙였었던 연산군의 어머니 성종에게는 이제 부인이 되겠죠. 폐비됐었던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윤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누가 연산군에게 아주 자극적인 내용으로 속삭이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극에서 피를 토하면서 이제 적삼을 적시는 뭐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약간 오바가 들어간 거고요. 어쨌거나 어머니가 사망하는 사건에 대한 어떤 사건의 전말을 연산군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분노한 연산군이 이 어머니가 죽었을 때 여기에 연관됐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싹 모아서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갑자사화입니다. 사건을 주도했었던 훈구파 플러스 여기에 훈구 살인 가릴 것 없이 쓸려 들어가서 죽어요. 이게 갑자사화인데요. 이때 연산군 때 이 갑자사화를 겪으면서 기존에는 훈구랑 사림은 색깔이 다른 애들이었어요. 근데 연산군이 훈구나 사림 중에 어떤 특정 세력을 예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비라는 집단 자체를 싫어해요. 연산군의 논리는 뭐냐면 너희들 선비라는 집단들은 아주 가식적인 놈들이다. 그렇게 의리가 어쩌고 충이 어쩌고 하면서 일국의 왕비가 사약을 받는데 아무도 이걸 어떻게 구해주지를 않을 수가 있냐. 니들은 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선비 집단 자체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정 세력을 옹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훈구랑 사림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러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훈구랑 살인파가 잠깐 정쟁을 멈추고 우리의 싸움을 멈추고 손을 잡고 으쌰 해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몰아낸 왕이 바로 연산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사료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우리 앞쪽에 유향소 경제서 배웠었죠. 유향소라는 거에 대한 거를 볼 수 있게 그 글자가 들어가 있는 사료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유향소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향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유향소에서 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거를 좌수, 별감이라고 따로 직급을 정해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방에 그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그 지역 사람들을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유향소더라. 근데 이것 때문에 유향소가 혹시 또 특권을 가진 계층으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어떤 명령을 반하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걸 중앙에서 또 감시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만드는 게 경제소다라고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사화에 대한 사료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일어났었던 연산군 때 무호사화가 있죠. 그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났었던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미꾸라지예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사초에 이 내용이 실려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던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거를 구해서 가지고 와서 아니 이 내용을 세상의 역사책에 실으려고 하더라. 김일손이가 아주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이거를 그 쿠데타를 단종을 폐위하고 된 그 선왕이죠. 선왕이었던 세조를 비난하는 내용을 돌려 지은 글이 있는데 세상에 이거를 역사책에 적으려고 하고 있더라 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사초에 기록된 거를 꼬투리 삼아서 이걸로 사림 김일손이 처형되고 여기에 연결된 사림들이 유배되고 쫓겨나는 사고가 있었죠. 그게 첫 번째 무호사화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종직의 조의제문, 부관참시 등등등 내용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이 이미 죽었는데 무덤이 파헤쳐지는 형벌을 이게 부관참시예요. 요걸 또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폐비윤 씨입니다. 폐비윤 씨의 시호를 논하면서 시호와 휘호를 함께 의논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하더라.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우리 엄마 폐비할 때 의논에 참여했었던 재상,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옆에 있었던 재상, 사약을 내릴 때 따라 나가서 참여했었던 재상, 누구누구가 우리 엄마 이렇게 쫓겨나서 사약 받는 데 관련됐는지 싹 다 조사해서 가져와 라는 내용입니다. 피바람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엮여서
크게 처벌당하는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연산군의 어떤 폭군의 모습을 확인한 사람들이 연산군을 힘을 합쳐가지고 몰아내게 되는 거죠. 패비우시 사사 사건 관련된 내용이고, 자, 마지막 부분으로 이론, 전기, 정치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종 반정이 일어나요. 갑자사화까지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거죠. 야,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연산군이 조금만 더 왕을 하다가는 다 죽겠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새롭게 왕을 만드는 게 중종입니다. 중종은 신하들과 힘을 합쳐서 반정을 통해 즉위를 하게 되고요. 두 차례의 사화, 연산군의 폭정으로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 세력들이 있고 이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연산군은 왕으로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왕자 시절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록이 존재하지 않고요. 연산군 일기라는 기록만 존재하고 조나 종으로 끝나는 왕으로서 죽었을 때 받는 시호를 받지 못했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의 사화가 더 일어나는데 중종 때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반정으로 집권했었던 중종, 신하들이 옹립해 준 거잖아요, 본인을. 훈구 중에 일부가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명령이라기보다 그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정공신들이 너무너무 감나라 떡나라 하니까 이제 내가 왕인데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정치 좀 해보고 싶은데 이들이 너무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나의 오른팔 왼팔이 돼줄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프레시한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 반정 공신들하고 조금 세력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시골에 조용히 세력을 다시 만들어 키우고 있었던 사림한테 눈을 돌려서 똑똑하고 강직하다고 이름난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을 해서 이 사람이 희대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 어디에 뭐 타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람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종의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우선은 지방에 똑똑한 사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끌어올려가지고 정치하게 하는 거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현량과 이거 일종의 추천제도입니다. 천거제도. 이 사람 괜찮아요 하는 천거제도를 실시해서 사림들을 대거 끌고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 아주 대쪽 같은 선비예요. 유학, 성리학자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다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도교 행사를 주관했었던 국가관청인데 뭐 이런 쓸데없는 데 돈을 씁니까? 폐지, 소격서를 폐지하고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위훈삭제. 반정공신들이 있어요. 반정공신들이 있는데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반정공신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겠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반정에 공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은근슬쩍 낑겨 들어가서 혜택만 누리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훈장과 돈을 받았는데 이거 가짜니까 취소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금메달을 땄는데 사실은 금메달을 딸 만한 게 아니다. 사실은 약을 먹고 한 거다. 이러면서 갑자기 도핑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걸 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위훈삭제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가짜 훈장을 삭제합시다 라는 겁니다. 이거 난리가 났죠. 실제로 가짜 공신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건 때문에 훈구파한테 찍힙니다. 저 조광조 저놈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조광조가 추진한 위훈삭제 이것만 잘못이 아니라 조광조의 어떤 이 잣대는 특정 사람에 머물지 않았고 왕이라고 해도 이 잣대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조광조가 왕한테 쓴소리를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융통성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중종이 이제 그런 게 좀 피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얘도 만만치 않네. 얘네 만만치 않아. 그래서 나중에는 조광조가 어떤 루머에 휩싸이게 됐을 때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약을 내리게 되는 건데 조광조가 사약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김효사화입니다. 그 궁궐 안에서 그 남은 잎사귀가 어떤 게 특이한 게 잎사귀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글자가 써 있었던 거예요. 이 글자 써 있었던 게 뭐 한자로 써 있었지만 저는 지금 편의상 한글로 써보면 여기에 주, 초, 위, 왕이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주초위왕. 이 주초위왕이라는 한자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갉아먹은 나뭇잎이 나온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이거 그냥 그 글자에다가 나뭇잎에다가 그렇게 꿀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그렇게 파먹은 겁니다. 누가 봐도 만들어낸 사건인데 이게 조광조가 역심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루머의 근원지가 되어서 왕에게 보고가 됐는데 누가 봐도 사실은 진짜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연루가 되어서 조광조가 결국은 사약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요거는 좀 특이한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한자로 나뭇잎을 갉아먹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기묘하다라는 글자랑 발음이 같아가지고 기묘한 일 때문에 일어난 사화다. 그래서 기묘사화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광조가 사약을 받게 되는 사건이고요. 여기에 연관됐었던 조광조의 추천으로 올라왔었던 사람, 주변 인물 싹 다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화는 명종 때 일어나게 되는데 중종, 이 기묘사화의 중종이 죽고 인종이 또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또 일찍 죽어요. 그리고 명종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외척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 외척들이 즉위를 하면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있고 새어머니가 있는데 그 친엄마와 새엄마의 가까이 외가 식구들끼리 격돌을 한 겁니다. 외척 간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똑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어서 대윤, 소윤이라고 나눠가지고 외척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외척 세력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화를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작은 외척 세력이 큰 외척 세력을 역적으로 몰아서 숙청을 합니다. 지들끼리 싸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고요. 옛날에 그 여인천하라고 하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사극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시기의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을사사화가 일어나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이런 어떤 세력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게 이제 사화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건 좀 작은 버전이어서 4대 사화에 들어가진 않고요. 명종 후반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 문정왕후라고 있어요. 문정왕후. 이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벽서가 붙은 사건이 있었는데 양재역 벽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이 외척 세력이 반대파를 숙청하는 사건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사화하고 정미사화는 성격은 조금 유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미사화까지는 막 그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양재역 벽서 사건이 뭔지는 보기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날개 부분에서 이게 무슨 사건인지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화가 4번이 일어나는 동안에 아주 세력의 들고남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붕당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 번의 사화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던 선비들의 집단이 선조라는 사람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해서 전국을 주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홍구파는 싹 쓸려 내려가고요. 이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다시금 정계에 진출했었던 사림들이 나오는데 이 사림들 내부에서 의견의 갈등이 일어나요. 중요한 관직이 있었어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를 놓고서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김효원이라는 사람과 심의겸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세력의 2개로 사림이 뚝 나눠지게 되는데 좀 젊은 층이 김효원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림, 젊은 피, 신진 사림이고 좀 나이 있는 사람, 심의겸, 기성파예요. 기성사림인데 그러니까 기성파와 신진파가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특정한 똑같은 토픽을 놓고서. 그래서 이렇게 둘로 사림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붕당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김효원과 심의겸의 집이 뭐 각각 동쪽, 서쪽에 있다고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가지고 붕당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동인, 서인으로 붕당이 형성되더라. 보통 이렇게 집이 있는 방향으로 이름이 붙게 됩니다. 자, 붕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심지어 동인은 이 동인 내부에서도 사건이 또 하나 생겨나요.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을 한번 바꾼 사람이 있는데 이 정여립이 쿠데타를 뭐 꾸미고 있었다. 이런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를 갑니다. 이때 이 모반 사건 때 이 동인 계층은 이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 정철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습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 때문에 동인이 거의 파탄난 사건이 기축옥사입니다. 기축옥사.
그러니까 요 사건을 맡았던 검사, 일종의 검사죠. 검사가 정철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사건을 아주 작은 알맹이까지 추적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넣거나 사형을 당하게 일조를 한 건데 이 정철도 원한을 많이 샀겠죠. 그리고 나서 이 기출곡사 다음에 세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세자를 건의하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또 미운 털이 박혀요, 정철이. 그러면서 정철이 너 한번 잘 만났다, 동인이 공격을 하게 돼서 이번에는 정철이 유배를 가면서 서인이 크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건저희 사건입니다. 이 동인 내부에서는 저 괘씸한 정철 저놈을 어떻게 할 거냐, 죽여버리자라는 층이 있고 그냥 살려는 두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를 강력하게 처벌할 거냐 아니면 그냥 온건하게 조금 벌만 주고 말 거냐 하는 걸로 또 반으로 갈라지게 되어서 정철을 처리하는 거에 대한 입장을 두고서 두 갈래로 나뉘는 게 북인과 남인입니다. 여러분, 붕당 문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역적으로 동인이냐 서인이냐 남인이냐 북인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력이 나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 이런 거를 보통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붕당의 이름에 굳이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밑에 개념 확인 퀴즈 하고 옆부분에 보고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태종은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즉위하였다. 태종이 아니고 계유정난은 세조죠. 이거는 세조니까 X 치고요. 한성부는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합니다. 네, 한성부가 서울이죠. 요건 맞는 얘기.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네, 갑자사화는 패비 윤씨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거 맞죠? 연산군 때. 자, 2번 볼게요. 세종은 무슨 제도를 실시했다?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자, 관리의 비리와 감찰을 담당하는 기구는 사헌부입니다. 사간원 같은 경우는 간쟁, 간원 이런 거 담당하는 부서였죠. 둘 다 양사로 대변되는 데기는 하지만 자, 3번 조의제문, 무오사화의 직접 원인이 됐었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은 김종직이 쓴 거죠. 김종직이 쓴 거고 이 제자였던 김일손이 사관 김일손이 이거를 사초에 실으면서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 미니 퀴즈 풀고 자, 사료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김효사화는 대표적으로 조광조 얘기가 나옵니다. 조광조라는 거 알아볼 수 있는 힌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격서 폐지하고 현량과 실시 그리고 플러스로 위훈 삭제 있죠. 이 부분이 나오면 이거 조광조네 관련 사건은 김효사화네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외척들 간의 분쟁이어서 이전에 있는 사화들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척 간의 갈등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대윤, 소윤, 윤원영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이 사료의 내용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니 문제 마무리 풀어보겠습니다. 3번 미니 문제 태종의 업적. 이 시에 난을 진압했다. 이건 세조가 하는 겁니다. 이건 세조. 함경도 쪽에서 지역차별에 반해서 일어났었던 이 시에 난은 세조가 진압하는 거고 문합은 앙사를 분리해서 사간원으로 독립시키면서 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 태종의 업적입니다. 자, 성종의 업적 골라볼게요. 금속활자인 갑인자를 제작했다.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경국대전 완성하는 게 성종의 업적이 되겠죠. 금속활자 제작하는 거, 갑인자 제작하는 거는 세종의 업적입니다. 자, 3번 관찰사에 대한 설명은 관내 군현의 수령을 감독하였다. 관찰사는 그 지역의 수령 감독하는 역할이 맞습니다. 고려의 안찰사보다 조금 더 이 권한이 강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출신지의 경제소를 관장하는 거는 고위 관료에 해당합니다. 자기의 출신지를 본인이 이제 관장을 하는 거죠. 경제소를. 자, 을사사화에 대한 설명. 대윤과 소윤의 권력 다툼 바로 위에서 본 겁니다. 외척들 간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윤임과 윤원영으로 대변되는 그 외척의 성씨가 똑같아서 큰 윤과 작은 윤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보통 하죠. 위훈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이 원인이 된 거는 위훈삭제, 조광조 얘기잖아요. 이거는 김효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답을 풀고요. 우리
우리 앞쪽에 조선 전기의 정치 내용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이론편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럼 이 이론 내용과 이 사료를 합산을 해서 문제는 어떻게 실제로 기출이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